안녕하십니까. 한국 대전에서 50억 원대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를 입히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잘 아시죠? 한국에서도 다 잘 아시고 미국에서도 많이 SNS를 통해서 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50억 원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를 입히고 이곳 미국으로 도피했던 이 40대 한국인 부부가요, 이 네티즌들의 신상 털기 그리고 한국 국토부 장관의 공조 등으로 이곳 미국에서 미국 국무부로부터 결국 체류 비자를 박탈당했다 라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한국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주쯤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에서 임대 피해를 입힌 소위 전세 사기범, 올해 44살의 최모 씨와 48살의 부인 남모 씨 그 부부에 대한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국제형사경찰기구, 소위 인터폴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터폴 그 적색 수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대전에서 이 다가구 주택 11채를 소유한 이들 부부는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에 이 계약 만료일이 되면, 전세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계약 만료가 되면 받았던 전세 자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계약 만료일이 도래해서 이제 전세를 들어왔던 사람들이 나가려고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연락을 하면 연락을 끊어버리고 연락을 받지 않는 그런 형식으로 계속 피해를 입히고 결국은 지난 5월 미국으로 도망와서 이제 잠적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이제 한인들에게 많이 발각되고 했었죠. 자, 현재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임차인 무려 75명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75명의 이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금액은 어마어마합니다. 최소한 약 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달러로 따진다면 한 450만 달러 이상이 되는 것이죠. 자, 지난 6월에 이들 부부의 그 주택에 거주하던 50대 피해자 남성은요, 그런데 한국에서 결국 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자신을 비관하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들 부부, 도주한 이들 부부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공분하는 그런 분위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자, 이들 최 씨 가족은 최초 도피처로 이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랜타, 거기 한인타운이 있잖아요. 아틀란타로 처음에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고, 또 그곳에서 남편 최모 씨는 연수교육 목적인 J2 비자로 체류를 하고 있었고, 아내, 부인 그 남 씨는 어학연수 비자인 J1 비자를 받았고, 또 12살짜리 아들은 유학 비자, 이 F1 비자를 받아서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아내 남모 씨의 그 친언니가 거주하고 있는 그 애틀란타 한 고급 주택 단지에 거주하면서 아틀란타 둘루스 지역, 이곳 사시는 분들을 아실 거예요. 아틀란타의 둘루스 지역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거죠. 참 간도 커요. 그렇죠? 이렇게 한인들 밀집 지역에서 떡하니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틀란타 둘루스 지역의 한 스시식당에 또 돈을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사립학교 다니는 아들에게는 국가대표 출신의 그 개인 펜싱 코치를 붙이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려오다가 당시 유튜브 채널 등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상이 노출되자 급히 타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디로요? 그 바로 옮겼을 때는 아마 시애틀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이후에 그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이들이 워싱턴주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시애틀의 한 한인 마켓에서 목격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또 시애틀 인근에 그 리누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리누드로 옮겨왔다라는 목격담, 제보 등등도 많이 SNS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목격담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방이 좀 묘연한 상태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들 부부는 도피 중인 상황에서 본인들의 신상을 공개한 그 유튜버들에게 또 메일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요, 만일 당신들로 인해서 털끝만큼이라도 우리 가족의 행복이 깨지게 되면 평생을 다 바쳐서 내가 당신과 당신 가정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하는 그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와, 당신들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털끝만큼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소름 끼칩니다. 유튜버, 그들을 봤다라고 하는 그 유튜버들한테 그랬잖아요. 당신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털끝만큼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이미 본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털끝만큼의 피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끔찍한 피해를 입히고, 또 그 피해로 인해서 결국은 생을 마감한 사람들까지도 발생했는데, 본인들이 요만큼 피해 입는 것은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그 네티즌들의 공분을 지금 크게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한미 공조로 이들 그 전세 사기범들의 그 미국 체류 비자가 취소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아마 그 당사자들도 오늘부터는 그 자신들의 비자가 취소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자,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평생 도망 다니면서 도망자로 살던가, 아니면 한국으로 귀국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피해 보상을 한 후에 죗값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도망 다니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하나일 뿐입니다. 반드시 귀국해서 죗값 치르고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에게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혼한 전 부인이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간 후에 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것은 국제적인 납치 사건이다 라면서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연방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는 한 한인 남성의 스토리가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방 의원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한미 양국의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시애틀 지역 한 한인 남성이 자신의 전 부인이 5년 전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간 뒤에 친권이 있는 자신에게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라면서 이 한국 정부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주의 킹 카운티 주민인 이 한인 제이성 씨라고 밝혀진 이 한인은 시애틀 지역의 TV 방송국, 시애틀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다 잘 아시죠? 저도 시애틀 갔을 때 이 호텔에서 TV 틀었더니 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KIRO, 키로라고 하는 방송국인데, 이 키로 TV와 인터뷰를 통해서 전 부인인 조민정 씨가 5년 전 당시 3살짜리였던 아들 브라이언을 딱 3주만 데리고 한국을 다녀오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보냈는데, 현재까지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이성 씨와 전 부인이죠. 이 조민정 씨와, 그러니까 제이성 씨는 이제 전 부인 조민정 씨와 이혼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아들의 양육권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씨는 한국은 이 헤이그 협약에 가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믿고 아들을 보냈는데, 한국 정부는 헤이그 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면서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한국에 있는 자신의 아들을 찾아서 돌려보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제이성 씨가 말하는 그 헤이그 협약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친부모에 의한 국제적인 납치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입니다. 그래서 가입국은 해당 아동의 신속한 본국 송환을 장려하고 있는 그런 협약입니다. 자, 성 씨는 한국이 이 헤이그 협약에 가입한 만큼 친모인 조민정 씨가 아들 브라이언을 데리고 한국에 갔다 하더라도 브라이언의 양육권이 있는 자신에게 소환시켜줘야 할 의무가 한국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나 이제 이게 국제 협약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권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성 씨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이성 씨는 아들 브라이언을 3주만 한국에 데리고 갔다 오겠다 하던 전 부인 조민정 씨를 중범죄인 양육권 방해 혐의로 사법당국에 또 이미 고소를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서 아들 브라이언은 지난 2019년 6월 정확하게는 6월 3일부터 실종 및 위험에 처한 국제 아동 명단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성 씨는 한국 정부가 헤이그 협약을 준수해서 아들을 미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워싱턴주 연방 의원들과도 접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킴 슈라이어 워싱턴주 연방 하원의원은 한국 정부 당국이 브라이언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도록 강제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은 매우 실망스럽다라면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고요. 또 이는 개인의 민사 문제를 넘어서서 개인의 문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브라이언의 복지와 또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심각한 불공정한 행위다라고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이요.
자, 이처럼 아들을 찾기 위한 성 씨의 노력이 그 연방 의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 이 문제가 이제 한미 양국 간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그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답을 할지 공은 한국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한국 정부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들을 찾는 한인 남성의 스토리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다이아몬드를 찾은, 무언가를 찾은 미국 남성의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칸소에서 한 남성이 유리 조각으로 알고 주운 물체가 무려 4.87캐럿의 다이아몬드였던 것으로 뒤늦게 판명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제리 에반스라는 이 남성은요, 지난 봄 여자친구와 함께 아칸소주 머프리즈버러의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 여기는 사실 미 전국에서도 이 공원을 잘 압니다. 다이아몬드를 주울 수 있는 공원으로 잘 압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공원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이 에반스는 공원에 도착한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서 꼭대기 근처에서 이 완두콩만한 사이즈의 투명한 유리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리 조각인지 알았다고 하죠. 이를 주머니에 넣고 그냥 집으로 돌아온 에반스는 너무 투명해서 유리 조각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면서 이 다이아몬드일 줄은 정말 몰랐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은 이 화산 분화구가 침식된 표면 위에 세워져 있는 공원이고요. 1972년 주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칸소주 주립공원. 그런데 이제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외에도 뭐 자수정이랄까 또는 석류석 등 여러 가지 보석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찾은 보석을 가져갈 수 있게 허가를 받고 들어갑니다. 입장료만 내면. 자, 에반스라는 남성은 몇 달이 지나서야 자신이 주운 그 유리 조각도 다이아몬드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그래서 미국 보석학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유리 조각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다는데 그걸 몇 달씩 그래도 보관은 하고 있었네요. 네. 자, 몇 달 동안 그렇게 자기 본인 말로는 무심코 보관을 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유리 조각으로 알고 주었던 그 돌이 무색에 가까운 4.87캐럿짜리 다이아몬드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자,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다이아몬드는 지난 2020년에 발견된 9.07캐럿의 갈색 다이아몬드 이후 가장 큰 것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공원 측은 에반스 씨의 그 다이아몬드는 찬란한 흰색을 가진 완벽한 결정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1906년 이 땅을 소유하고 있던 한 농부인 존 허들스턴이 처음으로 이곳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후에 현재까지 이곳에서 총 7만 5천여 개의 다이아몬드가 발굴됐습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가장 큰 다이아몬드인 40.23캐럿도 1924년 바로 이 공원에서 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이아몬드 1캐럿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물론 이제 마켓 시세에 따라서 다르고 또 다이아몬드 자체의 그 퀄리티에 따라 물론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평균 한 캐럿당 4, 5천 불 이상은 당연히 되고요. 가장 비싸게 쳐주면 캐럿당 15,00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클수록 일단 비싸죠. 만일 15,000불로 계산을 한다면 4.87캐럿이니까 7만 불이 넘어간다라는 얘기인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죠. 네, 이처럼 뉴스가 되고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하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남성이 우연히 발견한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앞으로 얼마 정도로 평가될지 좀 우리가 대충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1살짜리 한인 영재 소년이 대학 입학 허가를 받아서 지금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11살짜리가 대학 입학 허가를 받은 거예요. 과연 그러면 그는 대학을 입학할까요? 정답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엘라바마주 몽고메리 카톨릭 사립학교에서 6학년으로 재학 중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면 초등학생. 네. 한국 이름은 이지안, 미국 이름은 저스틴 리 군인데요. 그 이지안 군이 최근 명문 주립인 오번 대학교 몽고메리에서 11살 나이에 입학 허가서를 받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지안 군은 지난 2022년,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몽고메리 스펠링 비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거머쥐고 있으며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엑셀레이트 프로그램, 그 리더 프로그램에서 현재까지 전국 신기록을 세우는 등 영재성을 계속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한 군의 그 영재성은요, 만 한 살이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태어나서 바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재한 군의 엄마인 임혜연 씨는 한 살이 되기 전부터 책을 읽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라면서 매일 하루 책 무려 10권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한 군도 대단하지만 엄마도 대단하죠. 매일 하루에 책 10권을 아들에게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3살이 될 때부터는 스스로 영어책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재한,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기를 지한이가 4살 때 영재 판정을 받았고 6살 때는 IQ가 160이 나와서 멘사 클럽에 가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IQ가 무려 208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군은 평소 책 읽는 것을 좋아하며 1학년 때 성취도 평가에서 리딩이 12학년 수준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본다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그 읽기 능력이 고등학교 3학년의 읽기 능력으로 나온 겁니다. 한편 그 이군의 부모는 이군을 현재 대학에 입학시킬 허가를 받았지만 대학을 입학시키지는 않겠다. 대학에 입학시킬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들은 좋은 기회이지만 현재 학교에서 전교 회장을 맡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다 건너뛰고 그에게 그냥 갑자기 대학을 보내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라면서 지한이의 보다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위해서 내년에 5번 대학에서 그저 클래스 한 2개 내지 뭐 한 3개 정도, 그런 몇 개 정도 과목을 수강할 생각은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좋은 머리로 세상을 이롭게 바꾸는 아주 훌륭한 무엇인가를 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름 기억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젠간 또 전 미국에서 아니면 국제적으로 유명하게 화제가 되고 뉴스가 될지도 몰라요. 미국 이름은 저스틴 리, 한국 이름은 이지안 군입니다. 꼭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최대 소비 대목인 연말 추수감사절과 이 크리스마스 기간, 미국의 명목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3%대로 늘어났다라는 민간업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스터카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미국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 봤을 때 3.1%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스터카드 그 결제망 데이터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 사용량의 모두 합친 그 추정치를 발표한 결과입니다. 자, 11월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오른 점을 고려하면 마스터카드의 이 같은 분석 결과는 미국의 연말 소비가 전년에 대비해서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그 대목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직전부터 연말까지 대형 할인 행사가 이어지죠. 이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그 매출은 소매업체의 한 해 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연말의 모든 소비 지출을 11월, 12월 2달 정도를 다 합친 소비의 최종 결과를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또 어찌 보면 좀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바로미터의 중간 결과가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다라는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소비 행태를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온라인 소매 판매가 6.3% 늘어난 반면 오프라인 상점 판매는 2.2% 증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오프라인 다 증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분야별로 좀 볼까요? 의류 쪽의 그 매출 증가가 2.4%, 식료품이 2.1% 늘어났고, 반면에 전자제품은 0.4% 줄어들었고요. 보석류도 2%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점, 식당의 매출은 1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7.8%나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비자들이 비록 소비 지출을 늘리기는 했지만 품목별로 늘어난 품목 분야, 그리고 줄어든 분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다 분석해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비록 지출을 늘리긴 했지만 구매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상품과 그런 서비스 위주로 지갑을 열 때 아주 신중히 열고 있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이 결론을 얻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연말연시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이 항공여행이 증가하면서 이 수화물 분실 사건도 지금 증가세에 있습니다. 항공사는 승객이 짐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CBS 뉴스는 최근에 연방교통부의 규정에 따라서 승객의 수화물 지연 및 분실된 경우에 항공사는 일정 금액을 보상해야 하는데 상당히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항공사마다 이 보상 규정은 그러나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보통 분실 5일에서 14일 그 사이에 수화물을 돌려받지 못하면 분명하게 분실이라고 최종 처리가 됩니다. 자, 국내선 항공편 승객은 분실된 수화물 물품 가치에 따라서 최대 $3,800까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선은 그런데 이거보다 좀 적습니다. 국제선의 보상 한도는 최대 $1,700입니다. 탑승객은 수화물 분실 즉시 공항 수화물 분실 신고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화물의 모양, 크기, 색상 등의 그 정보를 자세하게 써놓고요. 또 수화물에 붙여져 있는 태그와 또 화물 보관증, 내가 갖고 있는 화물 보관증을 다 제출한 후에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항공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공항에서 이제 그렇게 신고하는 거고요. 플러스 내가 탔던, 내가 위탁 수화물을 보냈던, 즉 뭐 내가 탔던 그 항공사에도 위탁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된 수화물 속 물품의 정확한 가격, 또 사진, 영수증과 같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상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상 액수도 더 커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뭐 모델 번호랄까, 뭐 일련 번호랄까, 세부 명세서 또는 구매 영수증이 있으면 더더욱이 좋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서류를 증빙 서류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확실하게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휠체어라든지 보행 보조기구 또는 뭐 보청기 같은 그런 보조장치가 분실된 경우에는 보상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항공사가 이런 보상 절차를 하면서 항공사가 이 $50의 상품권을 주겠다라고 제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하면 거절하는 것이 나중에 보상받을 때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한편 연방항공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미국 내 항공사에서 운송된 수화물은 무려 9억 6,260만 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약 225만 개의 가방이 분실됐거나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눈보라와 얼음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콜로라도주 등 미국의 중부지방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 사태가 이어지는가 하면 일부 도로는 폐쇄됐고요. 또 빙판으로 변한 도로에서 미끄러움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했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사우스다코타주를 비롯해서 네브라스카, 캔사스 서부 지역, 또 콜로라도, 또 와이오밍 동부 지역에 눈보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눈보라 경보는 바람이 시속 35마일을 넘고 또 많은 눈이 함께 날리면서 이 가시거리가 500m 미만이 되는 그런 상황이 3시간 이상 지속될 때, 그럴 때 발령을 합니다. 자, 사우스다코타와 노스다코타 지역, 또 미네소타 북서부 지역에는 이 얼음 폭풍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아이스 스톰, 얼음 폭풍 경보와 함께 겨울 기상 경보까지도 함께 발령이 되었습니다. 자, 얼음 폭풍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어는 비가 내리는 건데, 이 freezing rain이 내리는 것인데, 이 어는 비를 동반해서 비라고 하긴 하지만 눈이 아니고 분명히 비인데 내리자마자 바로 바닥에서 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음이 겹겹이 쌓이는 그런 폭풍입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오히려 눈이 내리는 게 낫다고 합니다. 오히려 눈보다 이런 얼음 폭풍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내릴 때는 비인데 내리자마자 바로 얼어버리니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 이 때문에 항공기 수백 편이 지연되거나 결항이 됐고요. 도로 곳곳은 폐쇄된 곳도 많습니다. 이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Flight Aware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덴버 공항에서는 항공기 200여 편이 지연됐고 20여 편이 결항이 되었습니다. 또 덴버에서 캔사스에 이르는 그 고속도로는요, 일찌감치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 지역에는 여행 금지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이를 무시한 채 여행을 나섰다가 13명이 겨우겨우 힘겹게 구조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사우스다코타, 네브라스카, 와이오밍주, 그리고 이곳의 이 일대 일부 지역에는 내린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이면서 적설량이 지역에 따라서는 최고 한 2피트가 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기상청은 경고하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새해 바뀌는 캘리포니아 주법
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법만 좀 간추려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뭐 미 전국은 너무 방대하니까 일단 가장 큰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 주의 바뀌는 세해 법안만 좀 간추려 봤습니다. 자, 뭐 주택 관련된 법안에서부터 노동 관련된 법안, 또 교통 법안, 공공안전 법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캘리포니아 주 법들이 시행됩니다. 자, 한인들과 밀접한 부분만 몇 가지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노동법 관련된 부분인데요. 캘리포니아 주 전체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임금은 $16로 인상됩니다. 현재 그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은 $15 50센트니까 50센트가 1월 1일부로 올라가는 거죠.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이 캘리포니아 내의 일부 카운티와 일부 도시, 즉 일부 시의 최저임금은 물론 그 캘리포니아 최저임금보다도 지금 이미 더 높습니다. 이런 곳은 뭐 캘리포니아 주법을 따를 필요도 없는 거겠죠. 캘리포니아 주, 그러니까 지금 $15 50센트보다 낮은 곳, 이곳은 이제 내년부터는 무조건 $16 이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자, 의료계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의료계통의 최저임금은 더 오릅니다. 내년 1월 1일이 아니고 내년 6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내의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그 최저임금은 시간당 $23로 인상됩니다. 이 법은 간호조무사, 의료기술자 또는 병원에 관련된 청소 노동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향후 2년 동안 기본 임금이 시간당 $25가 될 때까지 1년에 $1씩 계속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 1일 $23, 그 다음 해에 $24, 그리고 2025년에 $25 이렇게 오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패스트푸드 최저임금도 오릅니다. 요건 내년 4월 1일부터인데요. 패스트푸드 체인점 직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로 인상됩니다. 빵을 직접 구워서 판매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전국 6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소위 말해서 중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이죠. 이런 곳은 이 조항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시간당 $20. 자, 그리고 유급 병가가 확대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 캘리포니아 주의 그 유급 병가가 최소 3일인데요, 지금. 내년부터는 5일로 확대됩니다. 시간으로 따진다면 40시간. 자,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최소 5일 또는 시간으로 본다면 40시간 제공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의 유급 병가 2월 여부 권한을 없앴습니다. 즉 말해서 사장님 맘대로 너 올해 이거 병가를 안 썼어? 내년으로 옮기고 싶어? 안 돼. 그렇게 못해. 사장님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런 권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일이나 시간을 모두 다음 해에 종업원 마음대로 2월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주는 허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입니다. 고용주는 재택근무자에게 사무실로 나와라라고 복귀를 요구하려면 복구를 요구하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해당 직원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고용주는 더 적합한 근무 형태를 고려해야 하고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해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통법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 이 과속 감시 카메라가 캘리포니아에는 더 많이 설치됩니다. 새해부터 LA를 비롯해서 롱비치, 샌호세, 오클랜드, 글렌데일, 샌프란시스코 시의 그 과속 발생 지역과 학교 인근 주변 지역에 카메라를 더 확장시키는데 시범적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그리고 규정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해서 달리거나 해당 지역의 속도 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그 주는 티켓에 대한 벌금도 오르고요. 그 벌금 티켓을 자동으로 경찰관이 세워서 이게 발부하는 티켓이 아니더라도 탁 카메라에 찍히면 자동적으로 그 차량 운전자에게 가는 자동 발부 시스템을 내년부터 캘리포니아는 한다는 것입니다. 2032년까지는 일단 시범 운영하는데요. 이 시범 운영하는 해당 법안은 보행자와 운전자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최대 $25만 민사적인 벌금이 또 부과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특히 차량이 많은 곳, 특히 또 학교 인근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각별히 차량 운전 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새해부터 바뀌는 것이 많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자가 취소된 그 한국의 그 전세 사기범의 미국 내에서의 도주 행각이
빨리 끝나고 이 악몽 같은 피해를 입은 한국 내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